저 정말 뜨거웠죠. 그 노란봉투법이 드디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네, 맞아요. 이게 예전에 대통령 거부권 때문에 한번 좌절됐던 거라 더 관심이 가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들이 바로 이 법안, 그러니까 노동조합법 2조 3조 개정안의 내용들, 그리고 그 배경이랑 또 우려되는 점들,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법이 도대체 뭘 바꾸는 건지,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지, 또 앞으로 우리 사회나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지 핵심만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이게 좀 복잡하잖아요, 법 얘기가. 그래서 여러분께서 좀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길잡이가 되어드리는 게 목표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이게 뭐랄까 단순히 법 조문 몇 개 바뀌는 걸 넘어서요.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어떤 기본적인 틀, 특히 좀 취약한 위치에 있는 노동자들 있잖아요. 하청이나 네네, 비정규직 같은. 그렇죠. 그런 분들의 권리에 좀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법안입니다. 이제 국무회의 의결 거치고 공포되면 6개월 유예 기간이 있다가 시행될 텐데요. 쟁점들이 좀 많아요. 많죠. 그래서 어떤 게 핵심 변화인지부터 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네, 좋아요. 제일 궁금한 건 그거예요. 그래서 뭐가 바뀌냐. 워낙 얘기가 많아서 좀 헷갈리기도 하고요. 핵심만 딱딱 짚어주시죠. 크게 한 3가지로 보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첫째는요, 그 노조랑 교섭을 해야 하는 사용자 있잖아요. 네, 사장님? 그 범위가 눈에 띄게 넓어졌어요. 예전에는 주로 직접 근로계약 맺은 사업주, 그 사람만 사용자였는데 그렇죠. 내 월급 주는 사람. 그렇죠. 이제는 계약 형태가 어떻든 간에 그 노동자의 근로 조건에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 이런 사람까지 사용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질적 지배력이요? 그러니까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라도 원청 대기업이 임금이나 일하는 방식에 엄청 영향을 주면 네. 그 원청한테 교섭합시다 이렇게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그 진짜 사장 나와라 그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딱 그거예요. 하청, 파견, 특고직 이런 분들이 진짜 자기 근로 조건을 쥐고 있는 사람이랑 직접 얘기할 길을 열어주겠다. 이런 취지죠. 아하. 근데 여기서 바로 좀 현실적인 문제가 나와요. 뭐냐면 지금 우리 법에는 한 사업장에 노조 여러 개 있으면 대표 노조 하나랑만 교섭하게 돼 있거든요. 네, 교섭 창구 단일화. 맞아요. 그 제도. 근데 원청이랑 수많은 하청 노조들이 막 얽히면 도대체 대표를 어떻게 뽑고 교섭을 해야 하냐. 이게 엄청 복잡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겠네요. 원청 하나에 하청이 수십 수백 개일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그리고 이 실질적 지배력이라는 말 자체도 이게 법원에서 사건마다 어떻게 판단될지 이것도 앞으로 되게 중요하게 봐야 할 부분이고요. 그렇군요. 사용자 범위 확대가 하청 노동자들한테는 힘이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교섭 현장에서는 또 다른 혼란이 생길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핵심 변화는 뭔가요? 두 번째는 노동쟁의,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는 그 대상 범위가 넓어졌다는 겁니다. 파업 사유요? 네, 기존에는 임금, 근로시간, 복지 이런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것만 파업 대상이었어요. 근데 개정안은 여기에 더해서 해고나 구조조정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그런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 이것까지도 쟁의 대상으로 포함시킨 거예요. 경영상 결정까지요? 예를 들면 회사가 공장을 해외로 옮긴다거나 아니면 사업부를 팔아버리는 결정 같은 거요. 그런 것도 이제 노조가 파업으로 반대할 수 있다. 그럼 거의 모든 경영 판단이 다 해당될 수 있겠는데요? 네, 이론적으로는 그럴 가능성이 열린 거죠. 물론 모든 경영상 결정에 다 되는 건 아니고 그게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 같은 근로조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게 인정돼야 하겠지만요. 그래도 범위가 엄청 넓어지네요. 그렇죠. 이 변화가 가지는 더 큰 의미는 뭐냐면 단순 임금 협상을 넘어서 기업의 어떤 중장기적인 경영 전략이나 구조조정 계획까지도 노사 간의 교섭 또는 갈등의 영역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노사 간의 어떤 힘의 균형에 상당한 변화를 줄 수도 있고 또 기업의 경영권이랑 노동자의 노동권이 부딪히는 지점이 더 넓어지고 날카로워질 수 있다.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용자 범위도 넓어져. 파업할 수 있는 이유도 넓어져. 확실히 노동자 쪽 힘이 세지는 방향 같긴 하네요. 그런데 사실 이 법 이름이 노란봉투법이 된 건 또 다른 문제 때문이었잖아요. 네. 손해배상 문제. 그 부분은 어떻게 바뀌나요?
맞습니다. 세 번째 핵심 변화가 바로 그 손해배상 청구 제한에 관한 거예요. 파업 같은 거 했을 때 손실이 발생하면 회사가 노조나 조합원 개인한테 손해배상 청구하잖아요. 네, 엄청난 금액으로 하죠. 그렇죠. 그걸 일정 부분 제한하겠다. 이게 핵심입니다. 과거에 너무 큰 금액의 손배소송이 노조 활동을 위축시킨다 이런 비판이 계속 있었거든요. 네, 맞아요. 거기에 대한 입법적인 조치라고 볼 수 있죠. 구체적으로 얼마나 제한되는 거예요? 설마 뭐 불법 파업으로 생긴 손해까지 다 봐주는 건 아니겠죠? 아, 물론입니다. 핵심은 책임 제한이지 뭐 완전 면책 이건 아니에요. 법안을 보면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더라도 개별 노동자나 뭐 노조 간부 이런 사람들 각자의 잘못한 정도나 기여도에 따라서 책임 범위를 따로 정하도록 했어요. 아, 개인별로 다르게. 네. 예전처럼 그냥 노조 전체에 너네 다 같이 책임져? 이렇게 연대 책임을 묻기 어렵게 만든 거죠. 그리고 또 노동자가 법원에 배상액 좀 깎아주세요 이렇게 신청할 수 있는 조항도 들어갔고요. 감액 신청도 가능하군요. 네. 다만 뭐 폭력을 썼다거나 시설을 부셨다거나 이런 식으로 명백히 정당한 쟁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로 생긴 손해까지 봐주는 건 아닙니다. 당연하겠죠. 네. 그래서 어디까지가 정당한 쟁의 행위고 어디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냐? 이 구체적인 판단은 여전히 법원의 몫으로 남을 가능성이 커요. 그렇군요. 사용자 범위 확대, 노동쟁의 대상 확대, 그리고 손배 책임 제한. 이 세 가지가 노란봉투법의 핵심 뼈대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왜 이름이 노란봉투예요? 여기에도 뭔가 사연이 깊을 것 같은데요? 네, 이 이름에는 좀 한국 노동운동사의 중요한 사건이 담겨 있습니다. 시간에 좀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데요. 2009년입니다. 2009년. 그때 쌍용 자동차에서 대규모 정리해고 계획이 나왔어요. 그래서 노조원들이 반대하면서 77일 동안 평택 공장을 점거하고 파업을 벌였죠. 아, 쌍용차 사태. 정말 오랫동안 우리 사회가 다 같이 아파했던 기억이 납니다. 파업 끝나고 나서가 더 힘들었다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파업은 결국 강제 진압으로 끝났는데 그 이후에 회사가 파업 때문에 손해가 막심하다면서 노조랑 조합원들한테 엄청난 금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어요. 네. 그리고 법원이 노조랑 조합원들한테 총 47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을 내린 거죠. 47억 원이요. 와. 이게 뭐 당시 파업 참여했던 노동자 개인들한테는 삶을 그냥 통째로 흔드는 그런 무게였던 거죠. 47억 상상도 안 되는데 개인이 어떻게 감당해요, 그걸?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때 이제 시민사회가 움직인 거죠. 한 시민단체에서 이 47억이라는 빚을 시민들 힘으로 같이 갚아나가자 이런 제안을 해요. 아, 노란색 월급 봉투에 47,000원씩 담아서 보내자 이런 캠페인이었어요. 10만 명이 47,000원씩 모으면 47억이 된다 이런 상징적인 의미를 담아서요. 10만 명이 47,000원씩. 와. 이 시민들의 자발적인 연대, 이 모금운동에서 노란봉투법이라는 이름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2015년에 처음으로 관련 법안이 이 이름으로 발의가 됐었고요. 와. 47억을 10만 명의 47,000원으로 나눠 갚자는 생각. 정말 그 절망 속에서 피어난 연대의 희망 같은 거네요. 가슴이 좀 뭉클한데요. 그 아픔과 연대의 상징이 법 이름이 된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 쌍용차 사례가 특히 그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이라는 노란봉투법의 초기 논의를 딱 만들어낸 결정적인 계기였어요. 네. 근데 이 법안이 발의되고 나서도 뭐 여러 이유로 국회 통과가 안 되고 좀 계속 미뤄지고 있었거든요. 네, 오랫동안 그랬죠. 그러다가 2022년에 이 법안 논의에 다시 불을 확 지핀 중요한 사건이 또 터집니다. 2022년이면 혹시 그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 거제도에서 길게 갔던 거예요. 정확하십니다. 그때 대우조선해양, 지금은 한화오션이죠. 거기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임금 너무 낮고 노동환경 열악하다, 개선해달라 이러면서 도크라고 배 만드는 공간 있잖아요. 네네. 거기를 점거하고 파업을 벌였어요. 근데 파업 끝나고 나서 사측, 그러니까 원청인 대우조선해양이 파업 주동자 5명한테 손해배상으로 무려 470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낸 거예요. 5명한테 470억이요? 쌍용차 때보다 거의 10배인데요. 와, 진짜 충격적입니다. 네,
이 사건이 다시 한번 그 손해배상 소송이라는 게 노동자들한테 얼마나 치명적인 압박수단이 될 수 있는지를 아주 그냥 극명하게 보여준 거죠. 네. 동시에 하청 노동자들이 실제로는 원청의 엄청난 영향력 아래서 일하는데 정작 그 원청하고는 직접 교섭할 권리가 없다는 이 구조적인 문제, 이것도 확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계기가 됐고요. 그래서 손배 문제뿐만 아니라 사용자 범위 확대까지 같이 논의가 된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기존의 손배 제한 논의에다가 아까 설명드린 하청 노동자의 원청 교섭권 보장, 즉 사용자 범위 확대 내용까지 법안에 포함시키는 중요한 동력이 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 특정 사건들이 법안의 내용을 더 구체화하고 그 범위를 넓혀온 과정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군요. 쌍용차 파업에서 손배 문제 해결 요구가 나왔고 대우조선 하청 파업 거치면서 하청 노동자 교섭권 문제까지 포함하는 더 큰 그림의 법안으로 발전했다. 배경을 들으니까 법안 조항들이 왜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는지 좀 더 깊이 이해가 되네요. 네. 하지만 법 취지는 알겠는데 재계나 외국계 기업들 이런 데서는 이 법 시행되면 큰일 난다고 걱정하는 목소리가 엄청 크다면서요. 어떤 점들을 주로 걱정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노동자 권리 보호라는 취지에는 공감하더라도 실제 기업 경영하는 현장에서는 상당한 혼란이나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지적이죠. 크게 한 두 가지 측면에서 우려가 나오는데요. 네. 첫째는 아까 얘기했던 사용자 개념하고 노동쟁의 대상 범위가 넓어지면서 그 기준이 너무 모호하다는 거예요. 기준이 모호하다.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요, 사용자 정의를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 이렇게 넓혔잖아요. 네. 근데 법적으로 뭐가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 결정인지 명확한 가이드라인은 없어요. 어떤 때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사용자로 인정될지 아닐지 기업 입장에서는 예측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죠. 경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렇죠. 심지어 원청은 직접 계약 관계도 없는 하청 근로자가 누군지 정확히 알기도 어려운데 만약에 그 사람들한테서 교섭 요구가 딱 들어오면 즉시 그 사실을 사업장 안에 공고해야 하는 의무까지 생겨요. 모르는 사람인데도요? 네, 이걸 안 하면 단체 교섭 거부, 그러니까 부당 노동행위로 봐서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이게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법적 리스크 관리가 훨씬 어려워지는 셈이에요. 하청 근로자가 누군지도 잘 모르는데 교섭 요구 들어오면 공고해야 하고 안 하면 처벌받을 수도 있다. 이건 진짜 현장에서 엄청 혼란스러울 수 있겠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그 교섭 창구 단일화 문제도 이런 상황에서 더 꼬이겠고요. 그냥 한 사업장 안에 있는 노조들을 생각하고 만든 건데 원청이랑 수많은 하청업체 노조들이 막 동시에 교섭 요구를 하면 이 사람들을 어떤 기준으로 묶어서 대표 교섭 단위를 만들고 교섭을 해야 할지 명확한 절차나 기준이 지금 없는 상태예요. 예를 들어 현대차 1차, 2차 협력사 다 합치면 5천 개가 넘는다고 하고요. 조선소만 해도 협력업체가 100곳 이상이라고 하거든요. 우와, 그렇게 많아요? 네, 이런 복잡한 다중하청 구조 아래서 교섭 창구가 제대로 작동 안 하면 노사 양쪽 다 엄청난 혼란이라 비효율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는 거죠. 듣기만 해도 정말 복잡하네요. 기업들이 걱정하는 두 번째 측면은 뭐예요? 두 번째 우려는 그 파업 사유가 너무 넓어졌다, 여기에 집중됩니다. 노동쟁의 대상이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 결정까지 확대되면서 사실상 기업의 거의 모든 중요한 경영활동이 잠재적인 파업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에요. 구조조정, 사업부 매각이나 M&A, 신기술 도입, 심지어 공장해외 이전 결정까지도 다 근로조건에 영향 미친다, 이런 이유로 노조가 파업에 나설 명분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중요한 경영 결정 내릴 때마다 노조 동의를 구하거나 아니면 파업할 수도 있겠다, 이걸 염두에 둬야 하니까 의사결정 속도가 엄청 느려지거나 아예 중요한 투자를 포기할 수도 있겠네요. 바로 그 점을 재계에서는 걱정하는 겁니다. 기업 경영의 자율성이나 효율성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네. 투자들이 한국 시장 투자를 좀 망설이거나 아니면 기존 투자를 빼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런 염려도 제기되고요. 외국 자본 이탈까지. 네, 결국 어디까지가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고 어디부터가 기업의 경영권 침해인지 이 사회적 합의 기준이 아직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이 시행되면 예측 불가능성이 너무 커진다, 이런 비판인 거죠. 물론 기업 부담도 생각해야겠지만 또 다른 쪽에서 보면 그동안 하청 노동자들이나 구조조정 당하는 분들이 겪었던 어려움이 그만큼 컸다는 걸 보여주는 거 아닌가요?
이 법이 그런 불균형을 조금이라도 바로잡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이런 기대도 있을 텐데요. 중요한 지적입니다. 실제로 이 법안을 지지하는 쪽에서는 그동안 법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으려면 꼭 필요한 변화다 이렇게 강조하죠. 네. 하지만 반대하는 쪽에서는 법안 내용이 너무 급진적이고 그로 인한 경제적 파급 효과나 현장 혼란 가능성을 충분히 생각 안 하고 추진한다 이렇게 비판하는 거고요. 이처럼 노동권 강화라는 취지랑 기업활동 위축이나 경제적 부작용 우려가 아주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쪽 입장이 정말 팽팽하네요. 그럼 정부에서는 이런 여러 걱정이나 논란에 대해서 뭐라고 하나요? 정부, 특히 이제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재계 같은 데서 나오는 우려가 좀 과장된 면이 있다 이런 입장이에요. 과장됐다? 네, 개정된 법이 무제한 파업을 허용하거나 불법 행위까지 다 면책해주는 건 절대 아니다 이렇게 선을 긋고 있고요. 사용자 범위나 쟁의 대상 확대 이것도 해외 사례나 국제 기준에 비춰보면 과도하지 않다 이런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장 법 시행됐을 때 현장에서 생길 수 있는 혼란, 이건 어떻게 대비하고 있나요? 대책이 있어요? 네, 정부도 현장 혼란 가능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법이 공포돼도 바로 시행하는 대신 6개월의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어요. 6개월 유예? 네, 그리고 이 기간 동안 노사정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 TF를 만들어서 실제 현장에서 생길 수 있는 여러 사례들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나 절차, 이런 걸 담은 세부 매뉴얼을 만들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걸로 법 시행 초기의 불확실성에 최대한 줄여보겠다, 이런 의도죠. 6개월 안에 TF 꾸려서 매뉴얼을 만든다? 글쎄요, 이게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수 있을까요? 매뉴얼이라는 게 법적인 강제력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바로 그 점이 한계로 지적됩니다. 정부가 만드는 매뉴얼이나 가이드라인은 법적인 구속력이 없거든요. 그렇죠. 결국에는 실제 노사간 분쟁이 생겼을 때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구체적인 해석 기준들이 하나씩 쌓여나가야 하는데 이건 시간이 꽤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 과정 자체가 또 다른 불확실성을 안고 있는 셈이죠. 네. 또 아까 봤듯이 사용자 범위 인정 기준, 교섭 창구 단일화 문제, 정당한 쟁의 행위 범위, 워낙 복잡하고 민감한 쟁점들이 많아서 과연 6개월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모든 현장의 궁금증을 풀어줄 수 있는 명확한 매뉴얼 만들기가 가능할 거냐, 여기에 대한 좀 회의적인 시각도 있고요. 그렇군요. 결국 정부가 매뉴얼을 내놔도 실제 법이 현장에 자리 잡고 예측 가능성을 가지려면 상당한 시간이랑 사회적 진통에 따를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어떻게 구현해 나갈 거냐, 동시에 기업 활동의 자유와 예측 가능성을 어떻게 조화시킬 거냐, 여기에 대한 우리 사회의 본격적인 논의와 좀 힘든 균형 찾기 과정의 시작이다. 이렇게 보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노란봉투법에 대해 정말 깊이 있게 파고 들어봤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면 이 법은 하청이나 특수고용직처럼 기존 노동법 테두리 밖에 있던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키우고 또 과도한 손배 청구로부터 보호하려는 중요한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동시에 그 사용자 개념이나 파업 대상이 좀 모호하게 넓어지면서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현장 노사관계에 예측하기 어려운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심각한 우려도 같이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죠. 양면성이 있죠. 어떻게 보면 노동 현장의 오랜 숙제에 대해 하나의 해법을 제시한 것 같기도 하고 동시에 우리 사회 전체에 또 다른 새로운 과제를 던져준 셈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단순히 이 법 조항들이 어떻게 해석되고 적용되느냐, 이걸 넘어서는 데 있어요. 더 큰 그림을 봐야 한다. 네. 이 법 시행이 과연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오랜 관행, 예를 들면 대화보다는 힘겨루기에 의존하는 문화라던가 원청, 하청 간의 불균형한 관계 자체를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을까? 아니면 오히려 기존의 갈등 구조를 더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을까? 더 나아가서는 플랫폼 노동 확산이나 글로벌 공급망 재편 같이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새로운 노동 환경 변화 속에서 이 노란봉투법이 한국 사회가 내놓은 하나의 좀 독특한 해법 모델로서 국제적인 관심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거든요. 그런 시각도 있군요. 네, 당장의 논란 너머에서 이 법이 가져올 장기적인 변화의 방향을 꾸준히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핵심 쟁점부터 앞으로의 전망까지 그야말로 속속들이 파헤쳐본 시간이었습니다.
복잡한 법안이지만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이해를 돕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